자, 안녕들 하십니까? 어떻게 뭐 공부 시작해 보시니까 어떻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총론도 다 마무리하고 경제론의 초입까지 우리가 이제 다뤄봤던 내용인데요. 자, 총론에서 우리가 했던 부동산 특성까지 정리했고요. 경제편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어와서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요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어떤 계획이자 욕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수요는 실제로 구매를 다 한 양을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제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이자 욕구를 나타내는 거고, 근데 그러한 계획과 욕구가 있더라도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요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요,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소모성 재화이다 보니까 유량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유량이라는 건 수량의 흐름이죠. 어느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양을 소비했느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간 개념이 명시가 돼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해보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61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수요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요 수요 함수라는 건요,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이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었을 때요. 여기 이제 우리가 부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QD라고 돼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P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건 프라이스의 약어죠. 우리가 가격을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Q라고 돼 있었을 때, 이거는 쿼너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쿼너티 오브 디맨드라고 얘기할 때는 요 디맨드가 수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요 양을 얘기를 해요. 수요량을. 그래서 요렇게 그려서 D 그러면 요건 디맨드의 약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서플라이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급이죠. 그래서 약어로 이제 D하고 S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냥 높아시면서 한번 적어 본 거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요 수요량이라는 건요, 여기 있는 얘네들이 변하면 얘가 변해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수요량은 얘들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용어상에서 해당 재화가 있죠. 해당 재화라는 건 만약에 아파트 시장에 또는 주택에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때 요 아파트 주택 얘가 해당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빼보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얘가 변하죠. 근데 아파트 수요량은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련 재화라고 돼 있죠. 자, 관련 재화를 보면 빌라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 가격이 있어요. 콜라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다른 재화. 근데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과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관련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이 관련 재화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시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늘어나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에 다 표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는
2차원 공간만, 즉 두 개의 변수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두 개의 변수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뭐를 만들어냈냐면 가정을 만들어냈어요. 즉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또는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준 거죠. 그러면 얘가 변할 때 얘가 변하는 거지 다른 애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이 변할 때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여기를 가격으로 쓰기로 하고요. 여기를 양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가격, 그 다음에 양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다라고 약속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를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가격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곡선만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얘만 변한 거예요. 가격만. 그래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 뭐가 변하는 거,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용어상에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 있죠. 여기 하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이에요. 그럴 때 다른 애들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임의의 수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QD는 110-2P라고 그랬을 때요.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갖다 200-5P도 되고요. 그죠? 100-8P도 되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현재 미지수예요. 수요량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얘기인데요. 이때 얘가 얼마가 되느냐 여부는 이 가격에서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라는 걸 뒤에서 배우실 때 이 균형 거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가격, P가 프라이스 에어라고 그랬죠. 이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양의 크기가 정해지죠. 그 우리가 임의대로 가격을 10이라고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110-2 곱하기 10의 논리거든요. 그러면 110에서 20 빼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90 나오죠. 그러면 얘가 10일 때 수요량은 90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가격을 한번 20으로 올려보는 거예요. 가격은 바뀔 수 있죠. 20이 됐을 때 그러면 얘가 110-2 곱하기 20이겠죠. P가 20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얘가 7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도출할 수 있어요.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올라가면요. 양이 90에서 70으로 줄어요. 근데 20에서 가격이 만약에 10으로 떨어지면요. 양은 70에서 90으로 늘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요. 이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수요 법칙은.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경우죠. 그래서 62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그래프 밑에 수요 법칙하고 수요 곡선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경우죠. 이거를 알아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탄력성 계산하거나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죠. 그게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 가격이 변함에 따라 이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느냐를 우리가 측정할 때요. 나중에 학계론에서의 계산 과정은요. 이 분수식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수식이라는 건요. 일단 변수가 3개예요. 3개 중에 2개의 값은 줘요.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 분자가 미지수예요. 그래서 미지수를 구하는 개념인데 만약에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럴 때 얘가 0.5예요.
탄력성이. 그러면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해요. 그럴 때 얘가 상승했으니까 얘는 줄어야 돼요. 왜? 여기 있는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 수의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냐는 것은 분자를 계산할 때는 이걸 곱해서 올라가면 되죠. 10 곱하기 0.5하면 5%예요. 그러니까 5%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얘가 상승하면 얘가 줄어드는다는 이 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계산은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 탄력성 계산 문제는요, 다 암산 수준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것들이 뒤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잘 두시면 되죠. 그래서 수요 법칙, 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난 게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가격이라고 그랬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수요량이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좀 아까 그림으로 나타냈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 이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요. 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 그랬죠. 그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이 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점을 선택해서 연결하는 게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우하향하더라. 예.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뭐 할 때요, 요약집 등으로 이제 정리할 때 추가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하고 수요 곡선에 대한 거를 구별하신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의 변화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6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그럴 때 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의 변화가요,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계적인 개념에서 그러면 구별을 하실 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도 돼 있죠. 이게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다. 수의 변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이지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있죠. 이 변화를 표시하려고 그러면 뭐가 변해서 이 변화가 발생하냐면 가격이 변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다가 뭐 쓰기로 했어요? 가격.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할 때.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 이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한 거냐면 이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이 발생해요. 이걸 물론 점의 이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이런 경우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거나, 상승하면 수요량 줄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양이 변했잖아요. 이 변한 거는 여기 있는 가격이 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동일한 요 수요 곡선 안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는 요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가격을 쓰기로 했고 여기 수요량을 쓰기로 했어요. 그죠? 그죠? 그럴 때 얘가 아닌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죠? 가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한 거예요. 얘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하면은
이 선에서의 이동이 나타날 수가 없죠. 뭐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변화가 발생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요. 우측 또는 좌측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움직인 거는 얘가 변해서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소득이 변할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 가격과 관계없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소득이 줄어들면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한 거예요. 예, 그것만 잘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나중에 구별이 또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가격이 변해서 양이 변한 거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명칭을 붙이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경우는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작년 시험이죠. 작년 시험의 답을 어떻게 줬냐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그렇죠? 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럼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이 곡선에서,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하면 얘들이 좌우로 이동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이 수요의 변화에 관한 그림과 더불어 우리가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예. 곡선이 좌우로 이동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우리가 수요의 변화. 곡선 상에서의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처음에 들으셨을 때 듣고 바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파트만 한 3번 정도 돌려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 그러면 처음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 경제에 관한 부분을 내년 예를 들어서 뭐 5월달, 6월달, 7월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최소한 내년 한 3, 4월 안에는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동차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계속 이걸 가지고 길게 끌고 가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에 가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별표 해놨죠. 다지기라도 해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해서 최소한 3번 정도는 이 파트를 꼭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건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말고 다른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할 수 있냐면 소득이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소득이 변할 때 이런 얘기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정상제라고 그래요. 또는 우등제, 상급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수요가 불변인 애를 우리가 중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의 정상제, 열등제를 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이 될 때 라벨에 얘는 정상제, 얘는 열등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건 없고요. 시장에 공급된 상품들이 사회 인식의 변화와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정상제로 취급받던 애들이 열등제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열등제 취급받던 애들이 정상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급 아파트는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는 정상제, 소형은 열등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바일 폰 있잖아요, 핸드폰. 예, 이게 지금은 정상제 취급을 받아요. 돈 있으면 사람들이 좋은 폰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조그만 칩으로, 그죠? 생체 이식을 해가지고 이 칩에서만 그냥 길 가면서 얘기만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거를 다 통화도 되고 뭐가 다 될 수 있는. 그러면 그때는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폰을. 그러면 이제 들고 다니는 폰은 이제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예전에 무선 호출기 삐삐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죠. 삐삐도 처음 출시될 때는 정상제, 근데 지금은 열등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여러분이 늘어났을 때 이걸 갖고 싶다,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정상제예요. 집을 좀 넓혀서 가겠다, 저 좋은 차를 사야겠다, 그럼 이게 정상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중간제는 뭐냐면요.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소비가 일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뭐 이런 거예요. 연봉이 2배로 올랐다고 우리가 소금을 2배로 집어넣고 음식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죠. 예, 그런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관련제의 가격 변화가 있고요. 매수자의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특히 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관련재화의 가격 변화. 그러면 여기서의 관련재화라고 얘기했을 때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예,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 있죠.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체재라고 그래요. 주로 이걸 더 많이 물어봐요. 대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체재라는 건 대체할 수 있는 재화죠. 우리나라 속담 하면은 꽁 대신 닭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 재화가 있고요. 해당 재화가 있을 때 자, 만약에 여기 올리고당이 있어요. 올리고당의 이 소비와 가격은요. 설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설탕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되죠. 등호가. 얘를 대신해서 얘를 대체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설탕 가격도 1,000원이었고요. 얘도 1,000원이었어요. 그럼 우리 기호에 맞춰서 내가 소비하면 되는데 어느 날 설탕 가격이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얘가 2,000원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 법칙에서 설탕의 소비가 줄어요. 그런데 얘는 가격이 그대로 1,000원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올리고당의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같이 가죠.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는 줄죠. 예, 근데 대체할 수 있는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는 관계에 있는 애. 걔네를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설탕하고 올리고당을 집어넣었지만 이거를 주택으로 대신할 수도 있죠. 아파트, 이게 이렇게 할까요? 아파트가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 있다고 그랬을 때. 자, 근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실 거는 현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더 많이 선호해요. 근데 이 부동산 학에서는 얘나 똑같은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재화라고 부르죠. 근데 아파트도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고요. 평방미터당. 얘도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분양가가 1,500으로 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격이 올라간 아파트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연립의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애들을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이렇게도 자, 한 재화의 가격이 뭐 했을 때요? 하락했을 때. 요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감소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가 역시 대체재인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했지만 얘가 만약에 한 800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비싸지잖아요. 그럼 얘 소비가 늘고 얘 소비가 오히려 줄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가 하락하면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애. 그러니까 화살표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죠. 예, 그러면 우리가 대체재라는 거예요.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있으면 먼저 대체재 개념부터 정리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보완재의 움직임은 우리가 같이. 보완재는 우리가 바늘과 실의 관계니까 걔들은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요. 이거는 대체하기 때문에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하면 얘 소비가 주는 대신에 얘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재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수요 측면에서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대체재, 요거 반대로 나온 애들을 우리가 보완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버리면 올해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있죠. 예,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예, 이거를 찾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을 때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떤 게 해당 재화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까요? 만약에 아파트라고 그랬을 때. 그죠? 그러면 우리 했잖아요. 얘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아니죠. 얘가 가격이 여기 이제 이거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죠. 여기다 상승이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은 얘가 줄어드는 거죠. 같이 가야 되니까. 예, 그러면 얘가 표현에 맞는 표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을 때 구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보시면은 매수자의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에요. 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일 때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예,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예, 그 왜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써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집을 사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게 소비자들은요,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 예상이 되면 미리 사서 소비하는 게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시험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별을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하단에 보면은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서 문제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좌측이란 얘기는 수요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은 변수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 중에서 6번째를 가보게 되면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얘가 하락이란 얘기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되죠. 그럼 얘는 그 요인에 해당이 되죠.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요령 정도를 배우시면은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으시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 있는데요. 부동산 수요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필수재인데 얘가 고가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매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수요의 종류라고 되어 있을 때요. 본원적 수요하고 파생적 수요가 있는데, 자, 본원적 수요는 직접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우리가 같이 살 때 아기가 태어났다고 집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분가하게 되면 집이 바로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주택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주택을 지어주려고 그러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토지. 그래서 이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진다. 그래서 주택은 우리가 직접 소비하니까 직접 수요, 본원적 수요고요. 이 직접 수요로부터 파생되었다 그래서 대부분 토지 수요를 파생적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이쪽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신규 수요, 고체 수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요건이고요. 67페이지에 있는 수요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에 대해서는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한 정도로만 알아도 거기서 한두 개만 더 추가해도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수요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급, 그 다음에 균형, 그 다음에 탄력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